이야, 한나라의 2인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그 다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특검이 구형한 게 15년이었는데 무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법원은 대체 왜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뭐랄까 법원의 대답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연합뉴스, MBC, 중앙일보 기사들을 쭉 종합해봤는데요. 파헤쳐보면 볼수록 법원이 한 전 총리의 어떤 명시적인 행동보다 오히려 그의 침묵에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깊이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자료들을 뜯어보면요. 이번 판결의 속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덕수라는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무엇으로 규정했는지, 그리고 국가 권력 2인자의 헌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선언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왜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렸는지 그 배경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구형보다 8년이나 높게 선고한 게 이게 단순히 괘씸죄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재판부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뭔가요? 핵심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개념입니다. 판결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위로부터의 내란? 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게 과거에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일으켰던 쿠데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아, 차원이 다르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고 신뢰를 부여한 권력자가 바로 그 국민이 준 힘을 이용해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어긴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역이용한 행위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투표로 준 권력이라는 칼을 거꾸로 우리에게 겨눈 셈이니까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배신이라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신뢰의 배반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본 겁니다. 이야, 이건 앞으로 모든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는데요. 네,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명백한 외부의 폭력이지만 이 위로부터의 내란은 민주주의의 심장부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과거 신군부 내란 사건의 양형 기준, 예를 들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7년형을 받은 것 같은 사례는 이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아예 다른 사건이다. 네, 차원이 다른 범죄라는 거죠. 듣고 보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너무 감정적인 판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자료에도 그런 비판이 좀 언급되던데요. 소위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부 법조계에서는 그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재판 과정 내내 한 전 총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맞아요. 마지막에 가서야 마지못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태도가 재판부의 감정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죠. 판결문에도 뒤늦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태도 문제 이전에 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범죄의 본질 자체가 기존의 양형 기준을 뛰어넘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도 문제는 그 판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뭐랄까 부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무거운 프레임을 씌웠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었을 텐데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한 전 총리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어떤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내란 가담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쟁점이 등장합니다. 원래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거든요. 네, 방조. 그런데 재판부가 이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바꾸도록 권유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한 수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방조랑 중요임무 종사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언뜻 듣기엔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냥 도와줬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내란은 축구팀처럼 여러 명이 함께 뛰어야 성립하는 일종의 단체 경기 같은 범죄예요. 아, 단체 경기? 이걸 법에선 집합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 경기에선 옆에서 응원만 했다거나 물만 떠다 줬다는 식의 소극적인 방조 개념을 적용하기가 아주 애매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어요. 아하. 자칫하면 팀의 일원이 아니라 그냥 관중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장이 아예 이 사람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수였다는 의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혐의를 적용하라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와.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한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길을요. 아, 그런 법리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로 뛰었다고 본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법원이 인정한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무언가를 한 자귀와 맞짱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자귀입니다. 자기와 부자귀. 네. 먼저 자귀의 핵심은 이 불법적인 쿠데타에 합법이라는 가면을 씌워준 행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개헌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사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종용했죠. 아, 겉모양을 꾸며줬다는 거군요. 네. 실질적인 심의는 전혀 없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된 후에도 국무위원들한테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지시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맞습니다. 이건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후에 절차를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로 본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부가 더 무섭게 본 건 바로 두 번째, 부자귀 혐의입니다. 아, 하지 않은 것. 네,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막았어야 할 일을 오히려 방관하거나 심지어 논의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의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해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보고했을 때입니다. 아,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회의 지휘감독권자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계획을 들었다면 당장 중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중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긴밀하게 논의했다는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한 총리에게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질책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이 부작위 혐의의 핵심을 꿰뚫는 법률적인 질문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질문은 이 재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국민을 위해 뭘 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침묵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건 단순히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총리로서 당신의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그 침묵과 방관의 무게가 바로 내란에 가담한 행위와 같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지적이네요. 행동하지 않은 것의 책임을 이렇게 무겁게 묻는군요. 자, 그럼 다른 유죄 혐의들도 살펴보죠.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대통령 기록물 손상 혐의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건 12월 3일 밤이었는데 마치 그 이전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아, 날짜를 소급해서. 네, 12월 3일 날짜로 소급해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라는 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인정됐고요. 나중에 이 가짜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공용 서류 손상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서였다면 굳이 몰래 폐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가짜 문서를 만들고 없앤 건 죄가 되는데 그 문서를 행사한, 즉 사용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 놓고 지갑에 넣어두기만 하면 무죄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법에서는 이걸 왜 다르게 보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법리적인 판단의 미묘한 지점입니다. 법에서 행사라는 건요,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출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 제출 같은 행위?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허위 문석을 만들어서 강위구 전 부속실장의 캐비넷에 그냥 보관만 했다는 겁니다. 아, 그냥 넣어만 뒀다. 네.
어딘가에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된 부분입니다. 만들어서 보관한 것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다른 행위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법의 세계는 정말 디테일하네요. 자, 마지막 유죄 혐의는 위증이었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건 있었잖아요. 네, 이건 아주 명백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가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게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 영상이 나왔죠? 네,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죠. 영상에 한 전 총리가 2장짜리 문건을 들고 이상민 전 장관과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다가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는 결국 마지막 공판에서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시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혐의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군요. 자, 그럼 이제 이 판결이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네, 직접적이고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부가 내란으로 규정한 첫 번째 공식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아, 첫 번째 판결? 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방어 논리는 계엄 선포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행위, 즉 통치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법원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못 박았네요, 그냥. 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측의 가장 강력한 방패 하나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입니다. 이건 내란이 맞고 따라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공식 선언이 나온 거니까요.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위로부터의 내란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거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있었죠.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의한 친위 쿠데파는 그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더 나쁘다고? 네. 이 논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2인자가 징역 23년을 받았다면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봤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중용을 선고한 사건을 넘어섭니다.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즉 친위 쿠데타로 용명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아주 엄중한 역사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쿠데타의 합법성에 외피를 씌우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헌법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소극적인 의무를 저버렸는지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 부작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과거 사건 분석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법원은 군부 세력 같은 외부의 적이 총칼로 권력을 빼앗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우리가 직접 선출하고 믿었던 내부자가 그 신뢰를 배신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큰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폭력적인 권력 찬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뽑은 내부자에 의한 조용하고 합법을 가장한 헌법 질서의 파괴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